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창경의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책이 변호사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나머지 직책도. 변리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큐레이터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박물관, 미술관 준하계사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할 때는 이제 여러 개를 말한 다음에 네. 변호사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러면 그 세 가지 업종 중에 변호사가 네. 이제 메인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럼 뭘로 메인이 정해진 거예요? 주된 소득 창출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다양한 자격증을 가지게 되셨는지? 살다 보니까 하나씩 갖게 됐는데요. 네. 학예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고고미술사학과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네. 그때 학부를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정말 큐레이터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로 박물관에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졸업할 때쯤 돼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고, 이제 실습 시간 요건도 있었거든요. 뭐 네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 지정된 실습 기관이 있어요. 네. 거기서 준하계사를 따려면 1000시간인가 실습을 해야 됐는데, 그 시간 요건도 어떻게 충족을 하게 돼서 이제 그렇게 해서 컬렉팅 하나 성공을 했고요. 네, 제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로스쿨 제도가 생긴 거예요. 실습을 좀 다니다 보니까 네. 제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은 거죠. 저라는 사람이 유물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뭐 이런 거보다는 네.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이 많고, 박물관 안보다 박물관 밖에 있는 체제나 네. 뭐 시스템이나 사람의 일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림을 보더라도, 그림이나 유물을 보더라도 거기 있는 시각적인 자극보다 좀 그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라든지 이런 거에 더 좋아한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로스쿨을 갔고요. 네. 로스쿨을 가고 나니까 이제 제가 전공이 이렇고 큐레이터 자격증이 있다고 하니까 네. 이제 로스쿨 교수님께서 우리 정현이 같은 친구는 지적재산권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뭐 이제 창작가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너의 이제 배워왔던 학습된 이런 것들이 좀 빛을 볼 것 같다. 이른바 대형 로펌이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그쪽 일을 쭉 했었죠. 사건을 하려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어요. 둘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때는 또 교육을 받고 이러면은 시험을 보는 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변리사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래서 변리사도 취득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저의 본업은 변호사지만 네. 자격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변호사가 된 거고요.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네.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변리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다라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변리사 분들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을 당연히 하시는데요. 이제 지적재산권 중에서 등록을 네. 필요로 하는 특허나 뭐 상표권이나 뭐 디자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출원하고 등록하시고 그 과정에서 한 번에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상표를 출원하고 싶은데 뭐 비슷한 게 있어서 뭐 특허청으로부터 뭐 의견 제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3자로부터 뭐 이의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런 심판 과정을 담당하시기도 하시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특허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권리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예전부터 이제 의사, 변호사 하면 네. 그럼 과연 저분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에 네.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진짜 탑 클래스와 네. 진짜 마이너의 갭이 어느 정도나 돼요? 한 50배는 되지 않을까요? 50배. 예. 그리고 사실 네. 변호사분들 중에서 수익을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게 변호사라는 직업은 변호사라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사회에서는 어디든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변호사긴 하지만 진짜 변호사 업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또 한 반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자격증이죠. 이 자격증을 활용해서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계기 때문에 소득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분들은 일부러 선택적으로 본인의 변호사로서의 소득을 줄이고 다른 거를 또 늘린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소득이 좀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200~300만 원 정도도 못 버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연륜이 있으시고 네. 이제 대형 로펌에서 뭐 아주 이렇게 지분 파트너로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주 막대한 수입이 있으시니까 거기는 못 가봤기 때문에 얼마를 정확하게 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이제 약간 그쵸. 대기업 같은 느낌. 예. 근데 변호사 수입에 대해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뭔데요? 뭐냐면 변호사라는 직업은 공익을 위한 직업이라고는 하지만 네. 산업을 발전시킨다거나 후생을 더한다거나 이런 직업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네네. 그러진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업체에 다니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젊었을 때는 변호사 초봉이 좀 높은 편이니까 그것도 네. 요새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변호사는 이렇게 올라가면 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아,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게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 고객이 생기면 생길수록 막 생활이 엄청 어렵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 직업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떼돈을 버는 직업이냐 그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네. 개 중에서 또 낭중지추처럼 뛰어난 마케팅 기법으로 이제 몇 해에 한 번씩 이렇게 탁탁 튀어 올라가는 법무법인들이 있으십니다. 저도 그걸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그런 네. 법무법인은 어떤 포인트에서 이렇게 튀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이제 시대에 잘 맞는 마케팅 기법을 사용한 것 같아요. 어쨌든 변호사도 자기를 끊임없이 알려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네네. 효율적으로 알리고 특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를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게 네. 변호사 업계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 같은 거를 잘 진행하셨던 분들이 좀 이렇게 붐을 탁 타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자주 뵙는 변호사분들은 이제 TV나 이런 데 자주 나오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게 마케팅의 일종이라고 보면 될까요? 마케팅적 요소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나를 알리는 건데 물론 좋아하시기도 하실 거고 이제 찾는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니까 또 계속 출연을 하시는 거겠지만 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마케팅에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요? 형사에 휘말려서 네. 재판을 해야 되는데 보통 어떤 경로로 어떻게 변호사님들을 찾으세요? 변호사가 지인들의 부탁을 받아서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줄 때는 네. 그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지인 변호사님들한테 연결을 해주거든요. 일반 민사 사건이죠. 어떻게 네. 보면 뭐 손해배상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상속이나 가사 사건 같은 것들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주변에 연락을 이제 아는 변호사님께 드리시더라도 어렵지 않게 아마 수임을 하시고 사건 진행을 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시고. 근데 이제 몇몇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분야들이 또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하는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도 그 법리가 있어요. 법원에 그 전담조가 있을 정도로 분야에 따라서는 진짜 해보신 분들을 찾아가시는 게 근데 아마 아시는 변호사님들이 있으시면 들어보시고 예 아마 수임이 어렵다 다른 네네. 분을 소개시켜 주시겠다라고 양심 있는 변호사라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뭐 지인들을 통해서든 가까운 변호사님께 일단은 상담을 하고 네. 거기에 맞는 분을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네. 이런 방식으로 네. 변호사님들도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형사, 네. 뭐 네. 민사, 이혼, 네. 뭐 본인만의 이제 스페셜한 이런 것들이 좀 네. 나눠지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주력하는 분야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제가 미술 같은 그런 무형 자산이죠. 네네. 지적재산권이나 뭐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다른 분들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IP 지적재산권 부분도 하고 있고요. IP 사건을 하다 보면 형사 사건도 사실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형사 사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림이 문제되는 것들은 한 번씩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림의 창작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모방 문제라든지 그림을 가지고 상품화하는 문제라든지 그림을 상속하는 문제라든지 이제 뭐 미술관을 건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든지 뭐 그림 누구 거냐 혹은 뭐 주기로 했다 안 주기로 했다 뭐 대금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많고요. 이런 거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싸웠을 때 예, 뭐 이혼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도 다양하게 하고 있죠. 하나의 재화죠.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만날 때 송사가 있어야지 사실 오시잖아요. 근데 네. 사실 변호사가 이렇게 많아진 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게 복지국가에서 꼭 일이 터져야만 변호사를 찾는 건 아니에요. 소송으로 가기 전에 네. 미리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소송사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제 꼭 소송의 영역이기보다는 그 네. 전에 자문의 영역에서도 변호사를 좀 많이 떠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뭐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미리 찾아주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나중에 서명하시고 나서 싸운 다음 오시면 그건 송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미리미리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상담만 받아도 굉장히 비싼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선입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네. 그 상담이요. 나중에 소송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훨씬 적으실 거예요. 그 상담이나 뭐 자문료나 수임료나 이런 것들은 정해진 기준 같은 건 없죠. 변호사 상담료가 정말 변호사별로 다 다르거든요. 예, 사무실마다 책정하는 기준이 다른데 요 가격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오면 이 가격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요만한 부가가치를 느끼니까 이제 찾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격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 변호사 상담을 하실 때 비용 부분을 최소화하시려면 사실 당사자분들도 변호사를 찾기 전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계약을 체결하신다라고 하면 원하시는 계약의 형태가 뭔지 충분히 좀 고민을 하신 다음에 궁금한 포인트가 뭐라는 거를 변호사에게 쟁점을 정리해서 주시면 사실 그만큼 상담 시간도 줄어들고 변호사가 일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자기 일은 사실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오세요. 그러면 이제 겪으신 모든 일을 A부터 Z까지 쫙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럼 변호사가 요게 문제군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이래요. 근데 이러면 이제 그 설명을 하시는 게 시간이 사실 다 타임 차지가 비용이니까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좀 방지를 하시면 그러면 좀 더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상속이나 이혼 이렇게 가사 사건 같은 경우는 네. 감정에 복받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하소연을 막 이렇게 예, 길게. 예, 저도 이해는 되지만 이제 가능하면 들어드리려고 하지만 하소연하시는 게 비용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예, 하소연은 가급적 예. 친구분과 하시고. 예, 왜냐하면 그 자문을 받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변호사 입장에서도 좀 미안해요. 돈 받기도 미안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네. 상담을 할 때 좀 말도 좀 빨리 해요. 제가 빨리빨리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얼렁치고 이제 쟁점에서 빼야 네. 다음 건으로 빨리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피차 뭐랄까요? 효율적이고 그게 좀 덜 안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고객분들도 이제 처음 보는 변호사 만나서 네네.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좀 적당히 잘라드리는 것도 또 경험이고 연륜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